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TN 하기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선거와 사법 타락을 저지른 독재 정권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가혹한 제재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예고했던 마이클 린델 관련 이슈는 관심을 끄고 저번 주에 업로드했던 게시글로 충분하다 생각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수사기관과 군이 투입되어 연루자들을 체포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사이버전까지 확대가 되었으니 미군이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우방국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자, 국제정치에서 모든 외교 제재의 가장 마지막 수단은 군사력 투입, 즉 전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기 전에는 상대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수년에 걸쳐서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쌓는 빌드업 과정이 선행이 됩니다. 과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홍콩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미국은 국가 전체를 타격하기 전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특정 관료들을 우선적으로 자산을 동결시키는 프라이머리 보이콧, 즉 1차 직접 제재를 먼저 가하게 됩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멈추라고 하는 경고인 셈이죠. 이 단계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제재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간접 제재라고 불리는 제재안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북괴나 이란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하는 불량 국가 등에 발동되는 극단적인 금융 제재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과 은행은 미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달러라는 무기로 그 국가 전체의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아주 살벌한 경제 제재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기 전에라도 부정선거와 사법 타락을 저지른 정권 부역자들은 국제사회의 1차 직접 제재만으로도 회생이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기존에 실제 사례가 있냐?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SNS 글에서 일반인의 주장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미국 재무부의 공식 기록을 통해서 독재자들의 하수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다 금융 제재를 당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원래 합법적인 선거로 집권한 뒤에 사법부와 선관위를 차례대로 장악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린 포퓰리즘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카리스마도 없고 무능했던 마두로는 집권하자마자 물가가 수백만 % 폭등하면서 화폐 가치가 말도 안 되게 폭락이 되는 사상 초유의 경제 파탄을 냈고, 당시 국민들이 지폐를 엄청나게 챙겨가도 빵 한 조각도 사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참상이 뉴스에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면서 국회의석이 3분의 1을 야당이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법부를 빼앗긴 독재자 마두로가 선택한 카드는 바로 사법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례인 베네수엘라 최고재판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의 판사 무더기 집단 제재의 배경입니다. 2017년 3월 마두로에 개가된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은 야당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입법 권한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두 달 뒤인 2017년 5월 미 재무부 해외재산 통제국은 대법원장 마이켈 모레노를 포함해 이 악행을 주도한 핵심 판사 총 8명의 실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망을 완전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쓴 대가로 최고의 법관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당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두로 정권이 후속 선거들까지 지속적으로 조작하자 미국은
즉각 가혹한 추가 제재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24년 7월 미국 정부는 개표 조작을 옹호한 사법부 부역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미국 재무부는 캐나다, 유럽, 영국과 동시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선거 사기를 옹호한 베네수엘라 최고재판소 판사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15명 이상의 핵심 수뇌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네수엘라의 인디라 알폰소 전 선관위원장입니다. 마두로는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선관위까지 노렸고 야당의 선거 참여 자격을 강제로 박탈시키고 개표 시스템에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해서 선거를 통째로 위조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 사기극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아세요? 스파이의 첩보가 아니에요. 국제 공인선거감시기구인 카터센터의 공식 실사 보고서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개표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린 디지털 데이터 교차 검증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적발을 한 겁니다. 그녀 역시 자산 동결과 달러 거래 전면 금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중남미의 또 다른 독재 국가인 니카라과의 일레이나 페레스 대법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공통점이 보이죠? 대부분 이제 법관들이 제재 목록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도 명확하게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 4월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은 부정선거와 부패 항의의 거리로 나온 대학생과 시민들을 향해 고층 건물에서 저격수를 배치하고 실제로 실탄을 쏘는 미친 짓거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제 엠네스티와 UN 인권사무소 조사 결과 사망자 대부분이 머리와 목, 가슴에 정밀한 저격 총상을 입고 학살당한 것이 확인되어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정권의 충견이 된 사법부가 등장을 합니다. 일레이나 페레스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학살을 규탄하며 출마하려고 했던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7명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역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구금하는 개막장 재판을 주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우방국인 캐나다와 연대해 그녀를 주저앉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은닉처 하면 스위스 은행만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 독재 정권 부역자들은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의 고급 부동산과 신탁 금융의 자산을 엄청나게 숨겨놓습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권 제재법인 마그니츠키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때리면 캐나다가 동시에 해외 계좌를 동결시키는 다층적인 연합 제재가 작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제재를 당했던 홍콩의 캐리람 전 행정장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가 되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무차별 탄압한 대가로 미국 금융망에서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미국 땅을 못 밟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중은행은 미 달러망인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순간 지구상 그 어떤 일반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전부 다 먹통이 돼버립니다. 이로 인해 캐리람은 퇴직 직전 인터뷰에서 비참한 실태를 하소연했습니다. 연봉 6억이 넘는데 그 금액을 은행 계좌로 받지 못하고 전액 현금 다발로 가방에 싸들고 와서 관제 서랍에 쌓아두고 산다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일상적인 물건 하나 살 때도 현금 뭉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경제적 고립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미국은 이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미군은 군사력을 투입하기 전에 철저하게 법적, 경제적 제재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논외로 재밌는 실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드릴게요. 2020년 5월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드온 작전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군사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자 마두로를 몰아내고 싶어 했던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이 마두로를 생포해 오면 2,500억 원을 주겠다고 공식적인 용역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개인 차원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황당한 작전 중심에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중사 출신의 조던 구드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전역 후 플로리다의 실버코프 USA라는 민간 군사기업, 즉 PMC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였고,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였던 후안 과이도 측은 마두로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과이도 측 정권 인수위원회와 앞서 말한 대로 2,500억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전팀은 전직 그린베레인, 루크 덴먼, 에어런 베리와 베네수엘라 탈영병들로 구성된 완전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두로를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 직후 베네수엘라 야당 측이 자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작전이 완전 꼬여버렸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용 장비 대신에 민간 보트, 낚싯대, 소총 몇 자루랑 야간 투시경 정도만 지니고 무모한 침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정보 당국과 AP통신 등 언론사들은 이들의 어설픈 움직임을 이미 몇 주 전부터 전부 파악하고 도청 중이었고, 심지어 구두로는 작전 당일 트위터에 자신들이 침투 중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완전히 사이코 같은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어설픈 집단들인지 아시겠죠? 그냥 관종이에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베네수엘라군과 헬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첫 번째 배에 탄 8명은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고, 두 번째 배에 타고 있던 전직 그린벨의 대원들은 탈출 시도 중 현지 어부들과 경찰들에게 굴욕적으로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체포된 미국인 그린벨의 대원들의 미국 여권과 실버코프 계약서를 국영 방송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자, 이거 봐, 진짜 계약서가 있어, 미국이 배후인 테러 개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관료들은 야, 미국 정부가 개입했다면 고작 보트 2대로 이런 허술한 작전 안 해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더 심각한 비극은 그 이후였어요. 용병회사 대표인 구드로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억울하다면서 베네수엘라 야당 수뇌부들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기재된 2,500억짜리 비밀 계약서 원본을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통째로 풍부해버린 것입니다. 물증을 확보한 마두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피해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쿠데타 배후라는 명분으로 야당 인사 40명을 무차별 체포해 고문 수용소에 넣었고, 계약에 연루된 참모들은 해외로 긴급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정식 군사 개입이 없는 어설픈 사설 용병 작전은 독재자를 끌어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독재 정권에게 야당을 합법적으로 학살하고 탄압할 수 있는 최고의 명분만 쥐어준 헛짓거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야당 임시정부 수반 후안 과이도의 결말 역시 비참했습니다. 내부 분열 끝에 야당 연합에 의해 실각당했고, 2023년 4월 마두로의 체포조를 피해 도보로 국경을 탈출해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쓸쓸히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올해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마두로 정권이 사법 쿠데타와 부정선거로 폭정을 이어가자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합법국회는 헌법 제233조에 의거해 사기 대선을 무효화하고 합법 국회의장이었었던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미국과 전 세계 50개 민주주의 우방국들은 과이도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했고, 이 합법 정부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하면서 명분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마두로가 미국의 앞마당에 러시아 특수부대를 주둔시키는 실질적 안보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미국의 연간 수백 톤의 약물을 밀매해서 미국 청년들을 몰살하는 약물 카르텔 범죄 조직의 수뇌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 공산 정권에 연간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무상 공급하면서 반미 전선에 인공호흡기를 대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마두로의 폭정으로 발생한 700만 명이 넘는 난민 폭탄이 미국 남부 국경을 마비시키는 물리적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량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FBI가 정보를 제공해줘서 대량의 약물을 적발한 사례를 보며 미국이 한국 내정에 개입해 도와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제 약물 카르텔이 한국을 세탁 경로로 삼아 미국 본토로 약물을 우회 밀수하려는 첩보를 FBI가 포착한 것뿐이고, 미국은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첩보를 준 것이지 한국 정치를 구원해 주려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철저히 미국의 자국 안보 이익을 위한 공조였습니다. 최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가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된 것을 두고 국내 부정선거 세력을 미군이 조약의 근거에서 쓸어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3조와 미군의 방위 의무는 오직 외국 적성국의 무력 및 사이버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때만 발동된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사법부의 타락, 부정선거 의혹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내 내정입니다. 즉 동맹국 내부의 정변은 조약의 발동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지금의 사태가 사이버전에 해당이 되었다면 질질 끌 거 없이 진작에 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미 합참의 최상위 교리 문서인 외국 내부 방위, 즉 FID 지침서를 보면 미국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절대 하지 않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 FID 교리의 최우선 핵심 원칙은 바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민심과 지지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은 그 나라 국민들의 압도적인 신뢰와 민심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미군 안보 전략의 뼈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군이 한국의 내정에 개입해 특정 정치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그러면은 범좌파 세력을 포함하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일부 보수 정치인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그런 헌법기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잡아가야 되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군사작전을 하는 와중에 대한민국 국군이 희생이 될 것이고 경호원들이 희생이 될 건데, 그게 과연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심을 잃지 않고 단순히 옹호만 받고 가능한 문제일까요? 순식간에 반미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이 기폭제를 얻게 되는 셈이고, 그들의 선동을 통해 동맹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의 민심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의 민심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의 나라 정치 싸움에 무모하게 투입할 만큼 넉넉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사법 오염이라는 중대한 선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미 공조를 통해 이들을 단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영화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철저하고 정교한 입법 및 사법 절차입니다. 심지어 부정선거의 주체가 현 행정부라면 행정부 간의 일반적인 사법 공조 채널은 원천적으로 마비가 되겠죠. 따라서 돌파구는 미국의 의회 차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헌정 파괴 실태를 공식 조사한 뒤에 이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 법안을 근거로 미 행정부의 한국 정권을 건너뛴 독립적인 국제수사와 제재를 명령하고 국제형사 사법공조 절차에 의거해 증거를 청구하는 사법수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군사작전을 하듯이 버튼 하나만 그냥 누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법칙 위에서 움직이는 수사의 지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미군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추가적인 관세와 폭등하는 환율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미국은 특정 정치 세력을 구원해 주러 오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부정선거를 단죄하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해결해야 될 내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CSIS로 보는 미국의 옵션 국제사회의 제재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FTN 한기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